정치쇼. 안녕하세요. 시대의 양심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재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온 실시간 검색어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 석방 법원 방어권 보장 필요하다. 자, 대만에 지진 났습니다. 환태평양 불레고리죠. 규모 5.5 꽤 큰 강도의 지진 났고요. 자, 수능 시간표 날씨 검색어에 수능 한파 눈 비 예보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봉도사가 고른 오늘의 실시간 검색어는 김관진일 것 같지만 수능 시간표입니다. 자, 수능 보는 학생들 지금 이 방송 들을 수 없겠지만요. 부모님들은 듣고 계시겠죠. 마음속으로 격려해 주시고요. 성적이 조금 못 나와도 격려, 잘 나와도 격려. 자, 귀한, 잘 보든 못 보든 귀한 우리의 아들, 딸, 대한민국 아들, 딸입니다. 자, 그런데 눈 예보죠. 눈과 관련된 노래 진우의 엉뚱한 상상 듣고 1부 들어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정치쇼 1부 순서 들어오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자, 제가 이렇게 목소리 쫙 가는 이유는 있어요. 자, 함께 하실 분 한겨레 21 하어영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겨레 21 하어영입니다. 저희가 조용조용 목소리 딱 깔았고 하는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죠. 성대모사죠 지금. 아니요. 학생들이 시험 보고 있기 때문에 조용해야 돼요. 조용조용히. 지금 이 시각은 쉬는 시간입니다. 쉬는 시간이 끝나고요. 예. 다음 수리 영역. 외국어 영역할 때. 수학이죠, 수학. 예, 외국어 영역할 땐 듣기 때문에 더 조용해야 돼요. 예, 조용히.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이렇게. 그렇죠. 예. 영어 영역으로 바뀌었대요. 외국어 영역이. 그렇죠. 예. 예. 일단 여진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다행이고요. 앞으로도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좀 그런 바람을 좀 가져야겠습니다. 예, 여진, 다행이에요. 지금 시험 끝날 때까지. 예. 땅의 신이시여 고정하소서. 진짜 절대 안 됩니다. 예. 자, 김관진 구속 11일 만에 석방? 오늘 실시간 검색어가 김관진일 정도로 그만큼 관심이 많죠. 우리가 이따가 아빠 뉴스에서도 다루긴 할 텐데. 예. 자, 김관진을 향한 칼날이 어쨌든 부러졌다. 휘어졌다. 그렇죠. 예. 끝이 휘어졌으면 그 다음 순서를 지를 수 없게 됐다. 제가 여기 처음 그 방송에 나와서 드렸던 말씀인데 그 MB 임관빈,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까지 가려면 김관진, 그렇죠. 김태효 단계가 있는데 결정적인 고리 중에 하나가 김관진 장관입니다. 그리고 김태효 요즘 추가로 이제 또 이동관도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근데 김태효 이동관을 건너뛰기가 어려워졌다. 그렇죠. 이명박 포토라인 세우기가 어려워졌다. 적폐청산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우리 사회 내부에 강력히 존재하고 있는 안반과도 같은 수구 기득권 저항 세력들. 그 말도 그렇게 속삭이면서 하시나요? 그럼요. 예, 비장하잖아요. 알겠습니다. 몸에 비장이 상하면 다칩니다. 조심하십시오. 예. 진짜 이제 MB 포토라인 초읽기에 들어갔다라고 봤다가 구속적 부심. 이게 보통 구속적 부심으로 나오는 경우는 10,000건 중에 한 건이 있을까 말까 하지 않아요? 매우 드물죠. 0.01%? 0.01 정도는 더 되고요. 예, 조금 더 되겠죠. 예, 한 10% 정도 되는 걸로 저는 알고 10%까지는 안 있는데. 될 거예요. 뭐 통계는 정확히 모릅니다만 정치적 사건을 구속적 부심으로 풀어줬다? 이것은 세력 간의 싸움에서 밀렸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사법부에 대해서 이렇게 세력 싸움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아니요, 민망하지 않아요. 세력 그런가요? 싸움이라고 봐야 돼요. 최소한의 공정성을 좀 지켜주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한겨레가 공정성을 지켜야죠. 예. 아니 그쪽으로 또 튑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공정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자, 다음 뉴스. 수능 고3 또 다른 고3 이야기. 어제 촛불 들고 학생들 많이 나왔죠 거리에. 특성화고 실습생 이민호 군의 죽음. 이민호 군 이야기가 예. 하나둘씩 알려지면서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는데요. 원래 특성화고 진학을 할 때 부모님 몰래 진학을 했다고 그래요. 왜요? 이게 뭐냐면 부모님 건강을 걱정해서 빨리 취업을 해서 부모님 도와주겠다. 도와드려야겠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 실습을
해서 한 달에 250만 원을 받았는데요. 그게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꽤 많이 받았다고 생각이 드시죠? 예. 실습인데 그게 아니라 주말 근무랑 특근까지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쉴 새 없이. 부모님 위해서. 예. 그래서 그 중에 100만 원은 부모님 생활비로 드리고 그 중에 100만 원은 저축까지 하고 그래서 50만 원으로 본인이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 50만 원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첫 달에 이랬나요? 그렇죠. 그렇게 돼서 참 가정이 어렵다 보니까 뭐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좀 자제할 정도로 착한 아이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전에도 고인이 작업장에서 기계를 고치다가 떨어져서 갈비뼈를 다친 적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좀 들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성실하게 직장에 나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현장 상황도 좀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 속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원래대로라면 규정상 현장 실습을 지도할 능력을 갖춘 담당자를 배치하고 그 옆에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CCTV가 공개가 됐죠. 그런데 현장에 혼자 있었고요. 상당 기간 동안 혼자 고통 속에 그렇게 일부에 실려간 모습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좀 안타까운 사연이죠. 말하자면 다른 고3 이야기입니다. 지금 수능을 치르고 있는 고3 학생들도 있지만요. 그리고 오늘 또 마침 생일입니다. 또 생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주시청 앞에서 추모문화제도 아마 열릴 예정입니다. 이게 뭐 그 이렇게 실습 나가는 학생들 여기뿐만 아니라 또 어제 그제도 저희가 소개를 해줬는데 너무 과로에 힘이 들어갔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친구들, 실적을 못 올려서 목숨을 끊은 친구들도 있고. 대체로 아마 근무 시간 외에 야간 근무랑 주말 근무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좀 조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막 사회에 첫발 들이기도 전에 꽃이 피어보기도 전에 이렇게 우리 곁을 떠난 이런 이런 거 보고 정치인과 우리 정부 정말 반성해야 되는데 무슨 국회에서도 이런 다루거나 이런 움직임이 지금 없죠. 국회는 지금 없고요. 일단 대책위원회가 꾸려져 있고 국회도 곧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고요. 당연히 그래야 할 것 같고요. 제주 지역의 국회의원이 세 분 다 민주당 출신들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고요. 실제로 제주도 내에서는 21개 시민단체가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리기도 했고요.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운동단체도 움직여야 되지만 정치권이 움직여줘야죠. 정치권이 움직여야 실효적인 대책이 나오죠. 그럼요. 손은 아침부터 가슴에 피눈물이 나네요. 손은경님 어떡해요. 그래 효자들인데 피도 못하고 마음 아픕니다. 8672님 노동 현장에는 노동만 있을 뿐 노동자는 없습니다. 사람은 없다는 말이죠. 사람다운 사람이 먼저다. 대통령의 말씀인데 여전히 사람은 없다. 아유 가슴이 아픕니다. 정치권이 좀 적극적으로 빠르게 나섰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요. 강원랜드 이야기를 좀 할까요? 대표적으로 청탁받아 취업시킨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공분을 산 기업인데요. 이 강원랜드의 채용 청탁으로 공채가 진행된 사실이 이명박 정권 때도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한겨레가 확보한 자료인데요. 2008년도 강원랜드 채용 자료를 보니까요. 그해 7월에서 8월 서비스 딜러 부문 공채에서 채용한 200명 각각 100명씩입니다. 가운데 50%가 내 외부 청탁자와 연결된 것으로 인사팀이 분류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100명은 공채로 뽑고 나머지 50명은 이미 청탁. 그렇죠. 결정이 된 겁니다. 경쟁률을 보면은 청탁 대상자 경쟁률은 2대1 정도고요. 일반 응시자는 10대1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청탁자로 이름 올린 사람들도 한번 보면은요. 18대 한 의원이 있고요. 시군 단체장이 있고요. 또 지역 언론사, 경찰, 강원랜드 사회이사 등이 좀 포함되어 있고요. 심지어는 중앙부처 고위 관료도 있고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당신은 한나라당이죠. 예. 이렇게 청탁한 것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실제로 수능 봐서 대학 가고 예. 대학 가서 취업을 또 졸업해서 하게 되잖아요. 예. 정말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노동 환경뿐만 아니라 이 취업과 관련된 공정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이것도 좀 자세하게 좀 들여다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아니 근데 나라가 어떻게 이 모양으로 만들고 한 9년을 그렇게 운영해도 그 정점에 있는 사람 포토라인에 하나 못 세우고, 이게 무슨 나라예요? 나라다운 나라라고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법원도 그래, 검찰도 그래, 그냥 어떻게든 자기들 그 세력 싸움에만 골두에 있어갖고 몰두에 있어갖고. 그렇죠? 예,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노동 현장에 대한 그 정치권의 각성도 말씀하셨는데요. 이 강원랜드를 포함해서 이 취업 청탁과 관련된 것도 정치권에서 좀 나서야 합니다. 아니, 그 취업 청탁이 발견되면 외국 같은 경우는, 선진국 같은 경우는 취업 취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절대 청탁 못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특히나 여기에 정치인들이 좀 개입돼 있어서 좀 소극적인 거 아니냐라는 국민 시선이 있거든요. 예. 이런 때일수록 좀 더 바짝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참 이게 아니 취업 준비하고 있었던 그 취준생들 이 얘기 나올 때마다 아주 그냥 그날 하루 공부 되겠어요? 열받아갖고. 열받고 가슴도 찢어지죠. 예. 네. 도대체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 이런 거예요. 아, 낙장 불입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취업은 됐어요. 부정으로 돌아도 취업은 취업이다. 옛날에 그 전두환 그 군사독재 정권 5.18 광주항쟁 끝나고 난 다음에 법정에서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그 신한국당 국회의원 된 사람이니까 나중에 그렇죠.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예. 취업이 이미 됐기 때문에 불법 청탁은 처벌할 수 없다. 이런 거 제도 고쳐야 되잖아요. 그러라고 국회의원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제도 고쳐야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취업 준비하는 취준생들만 말씀하셨는데 예. 실제로 취준생을 둔 부모들도 마음이 그러면 더 아파요. 더 아프죠. 더 예. 아파 본인들보다. 예. 예. 또 부모님 마음 아픈 얘기는 또 나오네. 아, 왜 이래 이 오늘 기사들이. 좀 오늘 보도가 좀 그렇네요. 예. 이거 누가 고른 거예요, 기사?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골랐는데요. 우리 PD들이 고른 거.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골랐습니다. 다음도 예. 안 할 수가 없네요. 중요한 뉴스니까 한 거죠? 예. 진행할까요? 예. 세월호 선체를 수색해온 해양수산부 현장 수습본부가 미수습자들의 연결식을 하루 앞둔 17일입니다. 손목뼈가 한 점 발견됐는데요. 이것을 유가족한테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왜 그랬대요? 근데 오늘 아침인지 어젠지 그 이낙연 총리가 사과하는 사진이 나오긴 하던데 왜 그랬대요? 근데 이낙연 총리뿐만 아니라 뭐 김영춘 장관도 그렇고요. 이 사과를 즉각적으로 하긴 장관이 했는데요. 해수부 장관인가요? 예. 근데 왜 그랬대? 왜 진짜로?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당시에 김현태 수습본부 부본부장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면서 현장을 나갔다고 그래요. 김현태요? 예. 왜 뭘 책임진다고? 사실 수습본부 부본부장 직급이 3급이거든요. 3급이면 물론 이제 낮은 직급은 아닙니다만 이런 국가적인 엄청난 일을 막을 만큼의 직급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뭘 책임진다는 거, 왜 막았대? 이 사람 한번 좀 불러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적절하게 지금 조사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당시에 이제 그 연결식이 예고돼 있었고 예. 전남 목포 신항에서 세월호 가족들이 떠나는 것으로 돼 있었거든요. 나오면 안 떠난다. 그렇죠. 그걸로 보입니다. 추정이 돼서 그래서 또 좀 안 떠나서 수습하기가 편하고 이제 공무원들 편해진다.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왜 그렇게 추정이 되냐면요. 실제로 이것을 이 사실을 알린 게 연결식 행사가 마무리된 직후에 알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누가 알렸어요? 공무원이? 예, 그렇죠. 그리고 내부 고발자에 아니면 정식으로 알린 거예요? 정식으로 알린 겁니다. 그리고 당시 추가 유해가 발견됐다는 사실은 수습본부 본부장 이름을 얘기할 것 같습니다. 이철조 본부장 예. 그리고 김초롱 수습반장 등 수습본부 쪽 소수 관계자들만 공유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책임은 수습본부 부본부장이 지겠다라고 했지만 사실 본부장까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있었고. 예. 이거 철저히 조사했고 이건 문책사항 아니에요? 문책사항입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이 이미 지시를 했기 때문에요. 이거는 뭐라고 지시했어요? 철저히 조사하라. 그렇죠. 유감 표명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법원에서 김관진 장관이 풀려난 상황뿐만 아니라 이것 또한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예. 그러니까 적폐 세력들의 저항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끝났어요. 인사하세요. 한겨레 하호영 기자였습니다. 예, 오선영 정말 이해가 가지도 않네요. 유가족 분들 2번 죽이는 일이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광고 듣고 2부 아빠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정봉재 정치쇼 2부 순서 돌아가겠습니다. 자, 남자들이 욱시글거리는 아빠들의 왕수다. 아빠 뉴스 정인설 한국경제신문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인설입니다. 예, 오늘 반갑죠? 네. 어제가 소설이었나요? 그랬던 것 예, 같습니다. 어제가 소설이고 오늘 설설 기자네 사람들이 눈이 오니까. 다들 제 이름 들으면 눈사람인 줄 알아요. 예. 인설이라고 해서. 인설. 사람인 줄 알았더니 눈사람이었다. 그러네요. 예. 사람인자에 눈설자. 그러니까 눈사람. 눈사람처럼 생겼어요. 눈이 2개 있는 거 보니까. 나 이제 자, 그리고 손소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리하셨습니다. 자, 고현중이에요? 표자로 보이지? 노안이 왔나? 고현중 기자 고현중 만평자까지 네, 안녕하세요. 고현중입니다. 예. 자, 샵 1035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025님, 여긴 천안인데 첫눈이 퐁퐁 내려요. 3620 여기다 님자를 붙이면 안 되네. 그렇죠. 번호 핸드폰에다 님자 붙이는 거 아니야? 그렇죠. 3620 소유자님. 쓰시는 분. 네. 쓰시는 네, 님. 3620으로 문자 보내신 분. 이 커피 나오셨습니다하고 같은 거죠. 너무 그렇죠. 커피 나오셨습니다. 3620 봉도사님 여기는 뿅택 눈이 펑펑 내려요. 모두 다 안전운전하세요. 감사합니다. 최수진님 이럴 때는 이제 그렇죠. 최수진님 오늘 수지 맞으셨나? 오늘 이사하는 날인데 눈이 오네 일하면서 절망 중입니다. 왜요? 눈이 오니까 미끄럽고 불편할까 봐. 이사하기 힘들죠. 힘들구나. 김충식님 여기 부천 햇빛 쨍쨍해요. 저도 눈 보고 싶어요. 거울 보세요. 그럼 눈 보여요. 오늘 좀 심하네요. 그렇네요. 네. 거울 보시면 내 눈이 보여요. 아빠들 왕수다. 근데 오늘 화가 나갔고요. 왜요? 김관진. 김관진 그리고 저거 뭐예요? 아까 이민호 군의 죽음. 제주의 예. 현장 실습 갔던 친구요. 예. 아유 속상해갖고 첫 번째 뉴스 정인 눈 기자님. 네. 어제 다 보셨을 거예요. CCTV 기순한 JSA를 통해서 기순한 북한 병사의 동영상을 봤을 텐데 저는 바로 등 뒤에서 한 그렇죠. 2m, 3m 앞에서 조준 사격을 하는 그 장면을 보고 정말 다들 놀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못 맞힌 것 같아요. 뭐 관통은 안 했겠죠. 아마 권총을 쏴본 분들은 아실 텐데 권총 사격이 정말 어렵습니다. 권총 사격 5m 앞에서도 못 맞춰요. 정말 못 맞춰요. 근데 이제 나중에 AK 소총을 들고 있었던 엎드려 쏴를 했던 추격조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늦게 합류를 했었고. 그래서 권총으로 다 맞은 거죠? 다 AK 소총도 같이 있습니다. AK 소총 탄알도 나왔어요? 맞습니다. 야, AK 소총을 맞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어깨 그리고 복부 대여섯 발 정도를 맞았다라고 하잖아요. 거기 그 지점에 AK 소총 반입이 가능한가요? 거기 정전협정에는 자동 소총은 소유를 금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AK 소총 같은 경우는 반자동 기능까지 있어요. 근데 또 대부분 남이든 북이든 다 자동 소총을 다 가지고 있답니다. 근데 이제 만일에 대비해서 그때 한 10여 명이 또 증원 병력이 왔잖아요. 그렇죠. 그런 병력들은 다만 자동 소총일 겁니다. 기관총. 거기서 동영상 화면상에서도 AK 소총인데 먼저 있던 것과 좀 형태가 틀려요. 맞습니다. 거의 기관총 같은 형태. 요새 사실 자동이 아닌 소총 찾기가 더 힘들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죠. 상박,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알통 쪽은 관통을 당했다 그러고, 그리고 등 뒤쪽에서 맞아서 겨드랑이 쪽으로 이제 사입하고 사출이 이게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틀리잖아요. 그래서 겨드랑이 쪽은 아예 터졌다 그러고 등 가운데로 들어간 부분은 장기를 아예 휘저어놨다 그러는 거 보니까 이게 소총이 맞는 것 같습니다. 소총으로 맞았네. 장기 휘저어놨으면 권총 탄환은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함께 나왔다라고 하고요. 이제 다행히 기순한 북한군 병사는 회복이 되게 빨라서 소녀시대의 질을 듣고 그렇게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이국적 교수의 표현에 따르면은 이런 표현을 잠깐 하더라고요. 특수 훈련을 받아서 아주 강인하다. 25세 건장한 청년이고 미남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판문점 근처에서 운전병이라고 할지라도
훈련을 강도 높게 받은 친구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운전병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이제 자기도 운전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 아주 긴 거리에 그 오는 그 동영상을 왜 이제서 공개했냐. 여러 민감한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2번 연기한 끝에 예. 어제 공개를 했거든요. 작전상 보안상 이렇게 뭐 좀 안 보여야 될 부분도 있고 그리고 국민들이 되게 궁금해하는 거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가. 예. 6분 57초였는데 이것도 자르는 것도 그렇겠죠. 편집 기술도 정말 그러니까 우리 어떤 그 작전이 노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 공개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제 놀라운 게 저쪽에서부터 차가 전속력으로 달려오잖아요. 엄청 빠른 속도로 중간에 본 다른 그 북한군 병사들이 튀어나오면서 뒤를 쫓아오고 그래. 그렇죠. 그냥 맨발로. 근데 그거를 계속 추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그 CCTV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게 느껴지잖아요. 수동 조작했다라고 하는 걸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정보력인 거예요. 그 안에를 진짜 이 개미 한 마리 그 어떻게 다니나 하고 샅샅이 조사하고 있었던 다 둘러보고 있는 거죠. 예. 계속 그걸 보고 있는 그런 병력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그렇죠. 인물을 띄고 당연히 있는 있죠. 교대로 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지금 그 보는 라디오로 우리 청취자분들 우리를 보잖아요.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런 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뭐 하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네. 부끄럽네요. 안녕하세요. 아니 우리가 더 부끄러워. 모자 이상하게 쓰고 헬멧을 쓰려면 제대로 쓰고 네, 또 모자는 5년 전에 산 모자니까 그 썩지 않았어요 아직? 네, 괜찮아요. 한 2번 빨았어요. 우리가 어디까지 뭘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그 공개가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아 공개. 이렇게 뜸을 들였냐. 예. 왜 뜸을 들였냐? 그래도 뭐 그동안 궁금해했던 게 한 2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제 북한군이 넘어왔냐. 그리고 넘어왔다 싹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 거기를 아는 거잖아요. 알죠. 본인이 당황해서 네. 와 보니까 넘었네라고 당황해서 황급히 다시 뒤돌아가죠. 돌아갔죠. 진짜 황급히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네. 내가 국어책에서 황급이라고 하는 표현을 배우고 네. 아 저게 황급이구나라고 하는 걸 네. 체감한 게 어제 처음이었어요. 진짜 황급 이러다가 황급히. 오 그러더니 또 한 번 슬쩍 네. 돌아보더라고 진짜 넘었는지. 그러니까 자기가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예. 그죠? 그 군사분계선이 정확하게 나 있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대략 그어진 게 아니라서. 전봇대와 옆에 있는 건물 그 사이 정도로 그걸 보이는데 기계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남쪽을 향해서 예. 총탄을 쏜 것 이게 정전협정 위반이었다는 거죠. 예. 아주 여실히 드러났죠 어제 영상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측 JS 대대장이 그 북한군 병사를 같이 구출해 오는데 작전에 합류를 했냐 안 했냐, 즉 포복을 같이 했냐 안 했냐 이것도 상당히 논란이었는데 그게 우리들끼리 논란이었었는데 예. 정말 이 온라인에서는 군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요. 3인조일 때 얼마 4인조일 때 얼마 이렇게 하고 이건 논란의 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군에 갔다 온 사람이면. 아니 3명이 다겨갔다가 어디서 그 총탄 날아올 줄 모르는데 들어가면은 어머해이죠. 그럼요. 후방에서. 오히려 대대장이 정말 앞장서서 포복을 했다면 그게 대대장의 그게 더 임무를 문제예요. 제대로 안 한 거죠. 예. 네. 다 각자 역할과 임무가 있는 건데. 그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대장이 진짜 포복했고 하게 되면 뭐 처음엔 잘했다 그러면 좀 지나면 대대장이 정봉준가 그래요. 왜냐면 관종? 그리고 또 일부 언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보를 받았는데 예. CCTV 영상 또 TOD 영상에 대대장이 안 보인다라는 보도도 있었는데 그게 뭐 그렇게 관심사 있고 어느 언론이 밝혀 SBS 아니고. 네, 아닙니다. 네.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동영상에 등장을 하죠. 뒤에 있잖아요. 네, 뒤에. 어머하는 뒤에서 것까지 영상이 어머하게 있었기 보이죠. 때문에 그 예. 부분은 약간 잘못된 내용의 보도가 있었던 것이고요. 예. 또 처음에 그런 논란을 군이 또 야기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함께 포복을 해서 특히나 우리 아이들을 보낼 수 없어서 내가 갔다. 뭐 이런 고말 때문에요. 실제로 사실. 그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보도가 나오면서 이게 영웅담으로 또 이제 만들어지고 그러자 아차 싶었는지 그게 아니라 현장에는 있었다라는 말로 한번 바꾸고요. 결국은 이런 논란을 자초한 측면도 있죠. 그러니까 군이 기존의 그 신뢰를 많이 잃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군이 했던 말을. 아니 신뢰를 잃고 있으니까 조금 신뢰를 회복하려고 네. 드립을 날려다 보니까 정확하게 해야죠. 사실대로 말해야 되는데 약간 살이 붙으면서 예. 약간 좀 오해를 더 멋있게 샀죠. 만들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오히려 더 그게 또 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우리도 오늘 살은 붙지 말고 뼈만 얘기할까요? 가능하시겠어요? 아니 이미 손수호 변호사 살을 많이 붙여. 그런가요? 네. 아까 우리 살 얘기했잖아요. 네. 나는 설렁탕. 그렇습니다.
자, 근데 북측에 항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니 항의를 하고 이제 재발 방지 대책에서 회의를 하자라고 했는데 네, 정전협정위원회에서. 그렇죠. 네. 근데 이미 북한은 정전협정을 무효를 선언했거든요. 2013년에. 그리고 또 흔히 얘기하는 한라인 있잖아요. 전화, 직통전화 이걸 끊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제도 당신네들 유엔협정, 군사협정,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육성으로 얘기했고 그걸 이제 어디에 마이크를 통해서요? 그렇죠. 원래 학성기를 통해서 하다 어제는 그냥 바로 사이가 얼마 안 되니까 육성으로 얘기했고 그걸 비디오로 찍어가서 니들은 들었다라는 걸 서로 이제 입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듣는 청취자분들께서 이게 남북 관계 이렇게 통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지금 우리가 북하고 무슨 뭐 얘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확성기 있잖아요. 거기다 대고 얘기해요. 이거 참 이명박근혜 정부 때 한라인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고 와서 지금 뭐 외교가 어쩌고 안보가 어쩌고 그 9년 동안에 5.23 조치 그 김황자 씨인가 네. 박광자. 두 개 다 한 거죠. 박광자 씨, 죄송합니다. 박광자 씨 피납 그 피살 피격 사건 이후에 5.23 조치하면서 끊었잖아요. 그래도 전두환 노태우 때도 한라인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끊어지지 않도록 유지해야 되는 게 사실 의무인데 그럼요. 그거조차 못했다는 거는 실패죠. 당시 정권에. 그 정권도 아니라는 거죠. 남북 관계의 파탄을 야기한 거죠. 아휴, 그러고 나서 뭐 진짜 앞에서 얘기할 때 얼마나 민망했어요.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 그 말한 사람도 생각이 났을 거거든요. 지금 미국도 뉴욕 라인을 포함해서 저기 트럼프도 그랬잖아요. 서너 개 경로로 대화를 하고 있다 북한과. 그렇죠.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당사자인 우리가 그 라인이 없다는 건 이제 이건 넌센스예요. 넌센스예요. 네. 아니 얼마 전 남한산성 봐도 전쟁을 하면서 100개 들고 가잖아요. 대화하려고. 그렇죠. 네. 그렇죠. 장성급 군사회담이 실제로 2009년 이후에는 열리지 않았거든요. 남북 간 장성급 군사회담이. 그래서 이번에도 회담하자고 했지만 북측이 응할지 않죠. 가능성은 상당히 낮죠. 사병급 군사회담이라도 좀 해야지. 이렇게 연락도 잘 안 되는 마당이기 때문에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한 게 명백하지만 우리 측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도 마땅치 않고 없어요. 사실 뭐 잘못했다 너희 잘못했다 인정해라 또 하면은 뭐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말을 한들 사실 실효성 있는 그런 조치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매롱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아니 이게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그래서 어쩌라고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미 그러고 있죠. 상환의 신사협정이 다 깨진 거거든. 네. 그러니까 신사협정이 깨졌다는 말이 맞죠. 예. 우리는 뭐 말을 할 수 있겠죠. 어떤 형태로 전달을 할 수 있겠지만 상대 반응을 볼 수가 없고 상대가 말을 안 해도 어떻게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룸 안에 들어와야지 대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저 룸 밖에 있으면 PD고 작가가 대화 안 해요. 우리가 그냥 뭐라 그래도 여기 써도 그냥 무시하고 우리끼리 하는 거예요. 뭐 다 잘 하시면서. 자, 평창올림픽 계기로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 좀 풀어보려겠는데 입장 난처하게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거고 이건 이거죠. 그렇게 구분했으면 좋겠는데 명확하게 구분 좀 안 될 겁니다. 대화 정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 지정하고 그래도 그럴 때 우리 얘기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 평창 올림픽 기간에는 어제 그저께 우리가 얘기했지만 평창 올림픽 기간에는 테러 지정국이 뭐고 일단 발효 정지를 시켜버려야 돼요. 도발하지 말자고 유엔 결의를 했죠. 그런데 이제 북한이 따를지는 뭐 미지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게다가 이제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가 지금 삐그덕 하잖아요. 시진핑의 특사가 북한에 갔는데 김정은을 만나지 않은 것으로 좀 확인이 돼서 그 결과도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뭘 했는지. 맞습니다. 뭐 2인자 3인자는 채용에까지는 만났지만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고. 날도 추운데 평양냉면에 수육 만드시고 온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것도 못 얻어먹은 것 같은데요. 자, 아니 뭐 자기 돈 주고 사 먹으면 되지 뭘 어디다 먹어. 자, 고현준 작가님. 이국종 교수의 작심 브리핑. 팩폭 브리핑. 그렇죠. 이게 그 JSA에서 귀순한 병사의 영상을 공개한 것만큼이나 이게 이야기거리가 많습니다. 아니 근데 그 전에 미군 119 헬기를 타고 오면서
거기서 응급 조치를 해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일부 보도가 있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작이 될 때, 그러니까 병사를 인도를 한 이후에 예. 병원으로 이송할 때 이미 그 라인이 있나 봐요. 이국종 교수에게 무전이 왔었고 그 현장에서 조치를 취했던 분들이 이국종 교수의 말에 따르면 펄스가 잡히지 않는 정도다. 이게 맥이 거의 없다. 아하. 굉장히 그 위박한 상황이고 그 이국종 교수도 어느 정도 그 정보를 가지고 환자를 만났을 때 그 어제 표현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혈압이 60 아래였고 맥은 거의 잡히지 않는 상태였고 네. 그리고 수혈이 필요한 상태에서 수혈을 하면서 조치를 취해 갔는데 뭐 저희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 귀순 병사의 회복세가 생각보다는 빨랐다.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처음에 이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혈액형 몰랐고 그렇죠. 모든 혈액이 다 가능한 O형 비상 대기를 혈액이 하고, 예. 대기했었던 O형을 투입했다. 이런 식으로 그 어찌됐건 지금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환자잖아요. 말하자면 그 환자의 치료를 두고 그리고 이 치료에 대한 이 공개, 이 브리핑을 두고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 그 표현을 인격 테러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의료법상 환자의 개인 정보를 이 공개하거나 노출시키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을 그 공개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공개를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국종이라는 의사 한 사람을 위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말을 했던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김종대 의원이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어요.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을 공개할 수밖에 없게 한 어떤 정부의 정책 혹은 그 과정 그리고 이 환자의 상태를 일거수일투족 아주 자극적으로 써냈던 언론들 맞아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이 결국 화살이 이국종 교수 브리핑을 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국종 교수에게 전해진 것처럼 느껴졌었고 그리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었던 네티즌들 그렇죠. 댓글이라든지 이런 게 뭐 너무 심했었고 그리고 이국종 교수는 그 사안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진짜 조목조목 왜냐하면 이게 네, 죄송합니다. 그 아덴만의 여명 작전 이후에 석혜균 선장을 치료하고 나서도 이국종 교수가 이 관련된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석혜균 선장 같은 경우는 그 의료 정보를 거의 공개를 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살갗이 노출되는 것을 이게 본인도 꺼려해서 그 엑스레이 사진만 보여줬었는데 언론에 브리핑할 때 당시에 그걸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 심각한 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국종이라는 의사가 대단한 처치를 한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아 본인이 좀 뜨려고. 그렇죠. 그런 비난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국종 교수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도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을 염려해서 진짜 말 그대로 작심 브리핑을 해 나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지금 자극적인 표현들 뭐 기생충이라든지 뭐 변이라든지 손은 이러지 마세요. 이런 것들 때문에 왜 이래 손을.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뭐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걸 결국 펼쳐졌던 사실관계를 두고 보면 설왕설래할 게 아니라고 보이는데 이걸 해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자신들의 색깔이 들어가면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국종 교수 같은 경우는 지난 2013년 4.16 그 세월호 참사 났을 때 2014년 그때 헬기를 타고 비상 헬기를 타고 뜨면서 모든 헬기 비상 헬기가 앉아 있는 그 상황을 한번 얼마 전에 뭐 강연에서 그렇죠. 공개를 했잖아요. 울먹이면서 우리 비상 대기할 수 있는 헬기가 뜨질 않고 있다. 그렇죠. 우리만 뜨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자칫 잘못하면 또 다른 쪽에서 저건 무슨 색깔을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세월호 색깔로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선입견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공격하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이국종 교수가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헬기를 타고 위에 떠서 봤을 때 헬기가 뜨지 않았던 건 사실관계잖아요. 그렇죠. 이 사실관계를 두고 사실관계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도 이 김종대 의원과 이국종 교수 이 두 분의 설전이 맞는 건지 저는 그 부분도 더 이상해요. 두 분이 똑같은 생각을 해도 자꾸만 사이는 설전을 벌였다 이렇게 몰아가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또 나름의 정치적인 해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이제 자유한국당의 그 김진태 의원인데 이번 일로 북의 지옥 같은 실상이 드러나니 화가 나나 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럼 김종대 의원이 북에서 왔다는 사람이에요? 뭐 그런 듯한 어떤 뉘앙스로 표현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치적인 수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어떤 해석이나 의도를 가지고 던지는 발언들이 문제가 되는 그럼 것이지. 제가 김진태 의원한테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한마디 해볼까요? 해주세요. 반드시 해주세요. 재판에서 살아나니 입이 풀렸나 보네. 얼마나 기분 나빠요? 네. 진짜 정색하셨어요 지금. 네.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제가 복권되는 거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복권 안 되게 좀 기도 좀 하세요.
진짜 기도하실 것 같은데요. 진짜 할 것 같아요. 이미 하고 기도하는 조용필이요? 네. 아무튼 그 이국정 교수가 어제 또 어떤 뭐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뭐랄까요? 그 느낌이 전달되는 게 굉장히 억울했다. 그리고 이국정 교수 표현 중에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처음에는 김종대라는 사람이 이걸 문제 제기를 했다고 했을 때 자신은 이 사람이 국회의원인지도 몰랐다. 그러니까 의문의 일패.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계속해서 이런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이 의료계 내부에서 이국정이라는 사람 혹은 그가 속해 있는 의료기관을 공격하는 형태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 신경도 안 썼다. 그렇죠. 언론 플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우려 때문에 팩트를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에서 브리핑을 했던 것인데 이걸 이렇게 몰고 가고 있는 이 상황이 좀 속상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몰고 가는 언론 중에 SBS는 빠졌어요. 또 다행히. 그런가요? 네. 자, 광고 듣고 3부 돌아오겠습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국정 교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다가 말았는데 그냥 끝낼까요? 조금 더 할까요? 조금 더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네. 왜냐하면 외상센터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호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 의료계 구조적인 응급 환자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 중증 외상센터라는 곳에서 지금 이국정 교수가 근무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처치해야 될 환자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인원은 제한되어 있고 어제 이국정 교수의 얘기로는 의료계 내부적으로 일단은 외과 의사를 하려는 인력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결국 인력이 부족하다는 게 기본 있고요. 그리고 이 외상센터라는 것 자체가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국가에서 재정적으로 지원받는 게 한계가 있고 어젠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의료보험을 이쪽으로 수가를 좀 더 돌려달라라는 이건 뭐 제도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러면 의료보험이란 재원 자체는 한정돼 있는데 어딘가에 더 가면 어딘가에 또 빠지는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표현했던 것은 이것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들이 무슨 색깔 씌워가지고 싸울 궁리할 게 아니라 제도적 보완을 해줄 필요가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이쪽에 예산을 많이 편성하면 다른 쪽 걸 빼와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게 일종의 풍선 게임이에요. 그렇죠. 풍선 효과 한쪽 누르면 다른 쪽으로 가고 그래서 그러나 외상센터 건립도 그리고 우리나라 요즘 좀 덜하지만 그 성형학과 쪽으로 쫙 가잖아요. 돈 되는 쪽으로. 성형과 피부. 피부과. 이 돈 안 되고 힘만 드는 게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썰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외과 의사를. 썰전이요? 그게 썰전. 깜짝이야. 아무튼 80년대 말 90년대 초반까지는 의대에서 외과 의사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성형외과가 분과가 되고 그게 돈이 되고 이러면서 대부분의 의대 학생들이 성형외과를 일지망을 하게 되고 실제 외과 의사들은 나오질 않는답니다. 어제 이국정 교수도 혼내고 싶어도 혼낼 후배 전공의들이 없다. 혼내면 가니까 또.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 이게 처음에 이 10시에 시사 프로들 안 해요. 다 죽으니까. 오전 10시에요? 새벽 아니면 저녁인데요. 그렇죠. 새벽 아니면 저녁이죠. 그래서 10시에 들어가고 우리가 이제 이게 그 잭팟을 터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선구자. 서로 들어오려고 그래요. 못 들어오겠죠 제가. 들어오면 감옥 가고 싶어. 여기서 완전히 개척을 한 거예요. 그 CNN에서 취재 오려고 그러는데 오지 말라 그랬어요. 바쁜데 뭘 오냐고. 아쉽네요. 제가 취재할게요. 아쉽네요. 제가 먼저 할게요. CNN에 이게 크로스 체크 해봐야 됩니다. 알자지라도 온다는 소문이 던데. 알자지라. 크로스 체킹 네트워크 뉴스. 그래서 그게 CNN이에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손수호 변호사님. 우리가 웃을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풀려났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구속 적부심입니다. 구속 적부심으로 풀려나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일단. 잘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작년 기준으로 한 2,000건 이상이에요. 구속 적부심이 신청돼서 판단을 한 게. 근데 그중에 한 15% 정도만 풀려났습니다. 15%니까 꽤 되네 하는 생각하는데요. 이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속됐는데 그 후에 뭐 합의를 한다든지 피해자하고 아니면 구속된 후에 뭐 변제를 굉장히 많이 이제 뭐 했다든지 뭔가 조치를 취했다는 거죠. 더 이상 구속을 할 필요성이 정말 없어져서 그때 상황이 변했다라고 해서 그 풀려나는 석방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지금 김관진 전 장관처럼 나는 이거 범죄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툼할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거
나는 지금 증거인멸할 염려도 없고 죽어도 확실한데 도주 뭐 안 한다. 이거 판단 잘못된 거다라고 정식으로 법리 다툼을 해가지고 풀려나는 경우는 저는 사실 못 봤어요. 잘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에게 큰 그 하나의 역사적 이벤트를 줬네요. 못했던 걸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굉장히 여러 사람에게 이게 되는구나 하는 그런 신선한 그런 뉴스를 주긴 한 건데 신선하네요. 신선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거. 하지만 지금 검찰이 이렇게 말을 했죠. 오늘입니다. 오늘 이제 그 중앙지검 2차장 검사가 말을 했는데요. 약간 좀 당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그 구속 적부심을 거쳐서 석방이 됐지만 우리는 이렇게 본다라고 했는데요. 이미 김관진 전 장관이 이제 군 사이버 활동 결과를 보고받고 지시한 사실을 시인했다라고 말을 해서 일부 언론의 보도와 좀 다릅니다. 일부 언론은 이게 김관진 전 장관이 보고서를 받으면 이게 그 V자라고 하나요? 체크하는 표시가 있잖아요. 이걸 했대요. 근데 이게 검찰은 이거를 확인을 하고 지시를 한 걸로 판단한 거고 반면 김관진 전 장관 측에서는 아니다. 이건 내가 그냥 보고를 받았다는 거를 말하는 거지 내가 지시한 증거는 아니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법리적인 그런 그 판단의 여지가 남아 있다. 이렇게 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네네. 김관진 장관 이것은 대북 심리전 활동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단순히 이제 북한에 대항해서 한 것이지 이게 뭐 검찰은 그런데 정치 개입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검찰이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혐의로 이미 김관진 전 장관의 당시 그 부하였던 그 임모 이제 국방부 정책실장이 구속된 상태였고 임모 임관빈. 네, 다 말해야 되나요? 네. 그럼 다 나온 걸 뭘 임모? 알겠습니다. 심지어 또 이제 정모 기자 여기 앉아 계시네. 그렇네요. 그렇군요. 심리전 단장도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인데 이게 군이라는 게 사실 절대적인 상명하복의 그런 그 구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누군가 지시를 한 거다. 그렇다면 적어도 김관진 전 장관의 지시는 있었을 것이다라고 지금 검찰은 판단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지금 여러 차례 이 국정농단 관련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검찰이 법원에서 기각된 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가 됐거든요. 그러면 적부심에서 그 받아주면 안 되는 거죠. 물론 다른 판사가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는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는 김관진 전 장관에서 수사가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윗선 당시의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구속된 상태에서 치밀하게 파헤쳐야 되는데 그게 한번 제동 걸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하는 것 같고요. 심지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그 활자돼서 보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구속 적부심을 통해서 김관진 전 장관이 석방이 됐는데요. 그러면 다시 영장 청구해서 다시 구속시키면 안 되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한 사안에 대해서 네, 이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214조의 3에요. 재구속에 제한이 있는데요. 이제 구속 적부심 결정에 의해서 석방된 경우에는요.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해서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야 되는 상황에 검찰이 처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김태효는 지금 이래서 그런지 부르지도 못해요. 누구요? 김태효. 뭐 사실 김 전 장관을 전략기획비서관요? 구속해서 수사하면서 뭔가를 더 찾아내고 압박을 해서 불러야 되는데 MB 대통령 수사에는 그러면 영향을 미치겠죠. 미치겠죠. 수사의 의지가 꺾일 수도 있고 수사 의지가 꺾이지 않더라도 수사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어제 한 그 사회학과 전공한 교수한테 잠깐 여쭤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적폐청산이 이렇게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 저항하는 수구 세력도 이렇게 많습니다. 요소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수구 세력의 독자적 활동을 하고 있는 외로운 늑대들 아니냐. 외로운 늑대라고 하면은 혼자 판단해서 혼자 그럴 수 있죠. 내가 대변인이다. 내가 대표자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밀고 동하는 거지. 이렇게 밀고 들어오다 나한테까지 칼끝 조지 않을까? 그럴 수 있죠. 이런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놓고 싶지 않은 거죠. 옛날이 좋았다. 과거가 좋았다. 이거 여기서는 상식이나 정의나 도덕이나 이런 것들은 아예 마비가 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샵 1035 단문 5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황희진님 수험생들 화이팅. 지진 없이 무사히 수능 시험 잘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1519님 대전에 첫눈이 와요. 도로가 하얗게 덮였어요. 오늘 수능 보는 울 고3 학생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그렇죠.
그 화이트 크리스마스 눈이 오고 있으니까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얀 거 눈이 오는 것이 계속 오고 있다 진행 중을 영어로 화이팅.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점점 일이 네. 커지네요. CNN 불러야겠네요. 이제. 자, 다음 뉴스. 지금 2교시 수학 영역 시험 중이에요? 그렇죠. 진행이 되고 있고 예. 뭐 수학이나 선택한 거에 따라서 이제 뭐 국사를 시험 칠 수도 있는 것인데 예. 지금 이제 수학 능력 평가 시험이 오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주일 연기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포항 지역의 지진 영향으로 뭐 지난 일주일 내내 수험생들도 고생이 많았을 테고 예. 뭐 수험생의 가족들 그리고 뭐 이제는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만 그 감금되어 있던 출제위원들 뭐 모두 고생이 많았는데 오늘 지금 시험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전에 그 출제위원들이 이제 일종의 그 문제들의 성향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차곡차곡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데 그 시험장 안에 지진을 그렇죠. 측정할 수 있는 지진 계측기가 이제 들어간 거죠. 그 이유가 여기 지금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인 것 같은데요.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치는 곳에 뭐 그 시험 감독관을 제외하고 의사 그리고 이제 건축 관련 전문가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특히 포항 지역에 그렇죠. 지진이나 뭐 어떤 다른 어떤 그 모습이 보이면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전문가들을 현장에 투입을 한 건데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지진이 뭐 예를 들면 5가 넘어야지 지금 뭐 철수를 시킬 것인지 아니 어떤 숫자로 혹은 계량화되어 있는 기준이 모호하다라는 것인데 그런 기준을 사람이 뭐 피부로 느꼈을 때 흔들린다 나가자 이게 아니라 중앙재난에서 뭔가 컨트롤 타워를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진 계측기를 통해서 수량화되어 있는 것을 무언가를 보고 어떤 조치를 취해서 그 안전을 도모하자는 것인데요. 결과적으로는 현재까지는 어떤 뭐 여진이나 어떤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모를 상황들을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포항 지역의 그 지진 이후에 4개의 고사장이 그 위험에 처해졌었기 때문에 그 고사장이 아닌 다른 곳에 시험을 치고 장소를 있는 바뀌었죠. 것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포항 지역에 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비 고사장을 인근 뭐 경북 영천이라든지 경주라든지 다른 지역에 또 지금 준비를 해놓고 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오늘 수능을 치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수험생들을 모두 한 곳에 집결시킨 다음 예비고사장으로 이동을 해서 시험을 친다라는 그 계획까지는 세워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그동안의 시간을 멈추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험에 어떤 불이익이 없게끔 시간차로 시험을 볼 수 있게끔. 그리고 그러려면 또 문제가 유출이 되면 안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모두 신경을 써서 교육당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능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많지만 이런 거 주제 하나 줘도 하루 종일 얘기할 텐데. 그렇죠. 이게 결국은 우리나라 수능이 딱 하루잖아요. 이 대학을 가는 것이 하루에 모든 게 결정되고 어찌 보면 누구는 인생을 이 하루에 결정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 시험 제도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갖고 또 비교과 영역 만들었고 그 수시로 했더니 그것도 비교과 영역에 대해서 학원을 10군데를 다녀야 돼요. 그렇죠. 근데 학원 전문가시니까 또 잘 근데 그렇다 해도 정말 시험 하루, 시험 하나에 모든 걸 결정하는 거는 사실은 옳지 않죠. 예전 스타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탈피하고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은행식으로 했고 1년에 한 서너 번, 두세 번 이렇게 봐서 자기가 원하는 택하는 토플, 토익 다 그렇잖아요. 네. 계속 시험 받고 좋은 점수로.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은행식으로 돼야 되는데 그렇게 교육부 장관 잘하겠죠. 근데 지금 대학 갈 수 있는 방법이 뭐 한 3,000가지 정도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컨설팅을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수시라는 게 생겨서. 일단 수시 비교과 영역으로 해갖고 학종이라고 하죠. 학종. 학생 종합평가. 이게 학교 갖고 선생님들한테 2, 3년 전에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학원 가서 상담하세요.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상담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시험에 대한 어떤 그 신뢰성 또는 시험, 옛날 과거제도죠. 과거제도가 도입됐다만 해도 신선한 혁명 아니었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혁신적인 제도였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절은 아닌 것 같고 또 시험이라는 게 뭔가 객관적인 또는 믿을 수 있을 만한 다른 여러 가지 그런 기준이 없을 때 사회에 대한 사회 전체의 신뢰가 낮을 때는 그래 다 버리고 객관성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자라고 하는 건 의의가 있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지금 시절에 맞는 인재를 뭐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입학사정안제를 우리가 현역 때 참여정부 때 만든 거거든요. 그 제가 제일 앞장서서 만들었는데 이번 기회를 들여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게 하버드대 입학사정관이
네. 500명이에요. 그러니까 1년 내내 학생들 찾으러 다닙니다. 한 학교예요. 한 대학에. 400명에 500명 되고 그래서 그 인력이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학의 운명을 거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인재, 그다음 전국 균형 선발. 중요하죠. 좋은 인재라고 하는 것은 성적을 절대 뽑지 않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여기 있는 건데요. 네. 어떤 시험을 만들어서 이 시험을 뭐 과락 혹은 예. 패스 혹은 뭐 낙제 이걸로만 판단할 게 아니라 이 대학이 예. 본인들의 필요한 학생들을 뽑는 어떤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이게 지금 나라에서 만들어놓은 시스템으로만 운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 문제가 생기는 거고 단 하루에 모든 게 끝이 나는 거고 그 예를 들어 외국 같은 경우에 뭐 문제은행식 뭐 다양한 형태의 것이 있는데 시험이라는 게 있죠. 거기도 뭐 SAT 있죠. 이런 SAT 것들 기본 이런 것 기준 시험에 그렇죠. 그냥. 자격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능이라는 것을 단 하루에 모든 걸 결정내 버릴 수 있게끔 만들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렇게 흐트러뜨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고 대학이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갖고 흐트러뜨리자고 했더니 지금 이제 어떻게 뽑는지 기준도 없어요. 그럼 우리만의 공개할 수 없는 기준이 따르면서 온갖 부정한 방법들이 다 도입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테니스장에 흙 깔아주고 들어가는 애들도 있고, 예. 뭐 이게 말 사주고 들어가는 애들도 그럼요.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예. 아, 참, 그래 이게 그 우리나라는 이 시험 때문에 아유 시험 잡는 대통령 사람 나오면 대통령 100년 해도 되는데. 힘들죠. 교육.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정유석 기자님 구글이 빅브라더 야욕을 드러냈다. 이거 오래전서부터 나온 얘기인데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이 빅데이터 아니에요. 갖고. 처음이 예. 아닙니다. 이게 원래 2010년에도 구글이 스트리트 뷰, 그러니까 거리 지도 만들 때 불법적으로 위치 정보 서비스를 이용했었고 이번에는 이제 위치 기반 서비스를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깔지 꺼놔도, 않아도 네, 꺼놓고 꺼놓아도. GPS 기능을 꺼도 심지어 초기화를 해도 그 사람의 이용자의 위치 정보를 다 가져갔다는 거죠. 불법적으로 몰래. 어? 그러니까 이건 훔쳐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사실 되는 거? 이게 그 이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앱 위치 기반 서비스 하는 게 이제 뭐 맛집을 예. 이용 내 주변의 맛집을 검색하려면 그 위치 기반 서비스 앱을 하거나 그렇죠. GPS 내가 기능, 어디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게 알려줘야 될 거 GPS 아니에요. 기능을 켜야 되죠. 예. 제가 허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GPS 기능을 끄고 심지어 앱도 지워버리고 그리고 심지어 초기화를 해도 나의 위치 서비스가 그대로 노출이 됐다는 거죠. 그럼 이 핸드폰에 뭔가 이 장착이 돼 있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예. 디바이스 자체가 움직이면 이 모든 것이 기록이 남고 이걸 구글에서 불법적으로 나의 어떤 동의 없이 수집을 다 해버렸다는 거죠. 아니 하드웨어적인 겁니까? 소프트웨어적인 겁니까? 소프트웨어적인 거죠. 그럼 부착이라기보다는 설치가 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구글의 네, 안드로이드 설치되는 거죠. 이미 뭐 세팅이 다 돼 있다고 OS에 하니까. 예. 그런 기능이 있는 거죠. 볼 수 있는 기능.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구글에서 서비스를 하는 거니까. 아 그러면 그거는 핸드폰 우리나라에 있는 그 여러 큰 회사들이 있잖아요. 제조업자. 그 제조업체도 사실은 그 소프트웨어를 사서 장착해서 만들어 파는 건데 알지 않았을까요? 제가 어제 재미있는 얘기 들었는데요. 미군 부대가 있는 곳에 드론을 날릴 수가 없다. 근데 그 이유가 드론 소프트웨어나 드론들이 대부분 중국제이기 때문이다. 그 미군 부대 이제 어떤 그 퍼밋을 받으려고 예. 서류를 했는데 드론을 띄우는 걸 못 띄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제 제품이 들어간 것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뭔가 있을 수 그렇죠. 있다라고 하는 위험성 때문에 이게 그러네. 이 디바이스들이 이게 뭐 휴대전화든 아니면 요즘 워낙에 IT 기계들이 많으니까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들끼리는 아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무서운 거예요. 실제로 중국에서 만든 휴대전화 안에도 정말 모든 걸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게 설치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은 공공연하게 지금 나돌고 있고 또 일부는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기술은 누구나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운 기술은 아닌 것 같아요. 소치 동계올림픽 때 네. 그 푸틴이 모든 핸드폰 모든 그 전화 이런 데다가 법을 통과시켜 95년도에 법을 통과시켜 갖고 셋탑박스를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냥 합법적 감청. 그럼 미국 선수들 거기 참여하는데 미 정부에서 선수들에게 다 경고문을 날려요. 핸드폰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너희가 원치 않는 정보가 다 러시아로 들어갈 것이다. 그래가지고 러시아가 아주 조직적으로 도핑까지 했잖아요. 그때 약물까지. 그렇죠. 어. 네. 아니 그런데 이 핸드폰 구글 서비스를 쓰는 순간 내 모든 데이터가 다 털리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정보. 위치 정보는 다 간다는 거죠. 사실 구글이 굉장히 큰 회사잖아요. 엄청나게 네. 큰 회사인데 우리나라에서 큰 회사예요?
엄청 크죠. 가보질 않았고 잘 모르겠어요.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들었습니다. 소문을. 네.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용자 중에 저를 포함해서 구글을 선호하고 구글을 쓰는 분들이 이유가 많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쓰면 우리나라 업체 거를 이제 많이 쓰고 하면은 나중에 추적당할 수 있다. 공개될 수 있다. 나도 모르게 유출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에 정보가 서버를 다 두고 털리니까 있고. 네. 우리나라 지금 또 댓글하고 뭐 네, 사이버 그렇죠. 사령부 국정원 뭐 감청. 이 하는 거 네. 보니까 다 털릴 것 같으니까 이메일도 그렇고. 진짜 우리 그 국회의원 시절에도 이거 다 우리나라 이메일 쓰면 네. 다 털리니까 Gmail 써야 된다고 그래요.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내가 지메일이 구글 거거든요. 그 네. Gmail 구글 아니어서 내가 속으로 짤데기 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래서 저는 안 쓰고 있거든요. 네. 잘했네. 결국 그런 생각에서 구글을 좀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많아요. 특히 그 영 제너레이션 20대 때. 영어였군요. 예.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영재 어쩌고 저쩌고. 와, 저도 영재라고 그래가지고 영재만 쓰는 건 아닌데. 네. 기선 의료진이죠. 예. 네, 그래서 그런 좀 많은 실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김영재. 근데 실제로 2010년에도 이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이제 경찰이 수사를 했어요. 근데 이미 그 빼돌린 정보가 다 해외로 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수사 자체가 되게 힘들었죠. 조치를 못 취하는 거네요. 서버망이 전부 다 해외에 있으니까 뭐 압수수색을 해도 국내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껍데기밖에 없는 거죠. 사실. 야. 이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일단 그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 보호법이 있고요. 또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그 뒷나라 법이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죠. 전기통신사업법 등등도 네. 있고.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법인데 이거를 위반했을 경우에 기타 관련된 법령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정말 엄청 많을 건데 이거를 외국 법인 또는 외국인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법을 위반하면 처벌은 가능해요, 당연히. 그리고 또 처벌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사업에 실효적인 어떤 제재를 가해서 불이익을 줘야지 이거 뭐 형사적으로 어떻게 해봤자 사실 큰 타격을 못 주거든요. 아유, 특활비 다 뿌렸을 거예요, 벌써. 그런가요? 장사에 방해가 되는 그런 그 조치를 취해야 조금 꿈쩍할 텐데 예. 그 동안의 행태를 볼 때는 글쎄요. 뭐 별로 겁먹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겁 안 먹었어요. 제가 보기엔. 겁 안 먹죠. 어떻게 조치를 어떻게 취해야 됩니까, 정 기자님? 사실 이번에도 수사를 한다고는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이 불법적으로 위치 정보를 수집하면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고 하는데. 구글 회장을 징역을 살린다고요? 그렇죠. 아니 뭐 구글 코리아 법인이거나 그렇게 되겠죠. 근데 뭐 사실 실효성 없죠. 실효성이 네. 없죠. 예. 그런데 진짜 어마어마하게 우리 정보를 갖고가 있을 텐데. 구글의 모토가 옳은 일을 하자. Do the Do the right right thing. thing. 네. 그리고 악마가 되지 말자. Don't be the evil인가요? 뭐 네. 그렇게 하는데. 아니 근데 이게 구글 전직 직원이 폭로한 거 아닌가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밝혀졌죠. 그냥 이런 누군가 해킹을 해서 그러니까 어떤 그 해킹을 해서 이거 보니까 니들 위치 정보 보고 있던데 맞냐라고 확인을 하니까 그때 구글이 시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이트 해커가 그렇죠. 그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 화이트 해커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꾸 들어가 봤더니 니들이 나보고 있었네? 내가 너 보고 있는 줄 알았더니. 체크해 본 거죠. 그렇죠. 근데 공공연한 사실로 다들 그럼요. 내 정보가 어딘가 새고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리고 다들. 이게 한 40대 중후반만 넘어가도 개인정보가 털린다는 게 이게 뭐가 그렇게 위험하지? 이렇게 감히 그렇죠. 네. 그 체감도가 떨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20대 30대의 체감과 물론 나이든 아재분들을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건 아닌데 개인정보 털린다는 것이 어떻게 내 삶에 직접적인 주는지. 영향과 피해를 줄까. 이런 거에 민감도가 다른 거죠. 민감도가. 그렇죠. 네. 체온이 틀린 거예요. 한 번 유출되면은 사실은 이게 회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뭡니까? 5천만 국민이 네. 이 정보를 끝났네요. 아니 방법을 들어야 되는데 방법을 못 들었네. 주민번호를 다 바꿔주는 거예요. 자,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광고 듣고 4부 전 작가의 시선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정봉주의 정치쇼 4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남다른 관점으로 우리 사회를 꿰뚫어보는 전 작가의 시선 전용 작가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남다른 목도리 하고 오셨네. 예, 남다른 햇. 네. 머리가 엉망이라 여자들은 모자 쓰죠. 햇빛이 많이 있어서 햇 쓰셨나? 머리가 엉망이어서 예. 햇. 자, 이용경님 대전에 첫눈이 솜방울처럼 마구 내려요. 방송하고 있는 여기 목동은 아직
아니고요. 네. 그리고 아까 대전도 햇볕이 쨍쨍이라고 그랬던 아니 대전이 아니라 인천 햇볕이 쨍쨍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역마다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넓은 나라예요. 예, 대한민국이. 넓어요. 진짜 엄청 넓어요. 근데 이 넓은 나라에 몇 안 되는 인구 중에 네. 또 몇 안 되는 20대 친구들이 미국을 강타하고 있다? 그렇죠. 우리 오늘 독특한 BTS. 아이템을 갖고 오셨어요. 네. BTS. 오늘 이제 수능 날이잖아요. 예. 근데 참 수능이라는 게 전국적인 행사고 저 역시 이제 아이를 가진 엄마로서 우리 아이가 이제 그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이제 마치면서 대학을 안 가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건 엄마의 가슴이 아파서 애보고 점수에 상관없다 수능 한 번만 받아오 그래서 저희 아이가 수능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그 대학은 안 갔죠. 뭐 못 간 거라고 남들은 그러겠으나 그렇지만은 이제 이 수능에 대해서 저도 그동안 생각이 바뀐 거예요. 예. 선택이 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의무가 될 필요 없는 그렇죠. 거죠. 근데 이번에 방탄소년단들은 이제 수능을 안 본 친구들이고 또 이 친구들이 딱 뭐 다는 아니지만 그중에는 아주 굉장히 뛰어난 뭐 전교 1등도 하고요. 뭐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토익을 봤는데 850점 받고 중학교 때. 그 랩 몬스터 RM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이제 선택을 통해 갖고 지금 세계의 BTS 방탄소년단이 된 거예요. 오호. 아마 며칠 전에 여러분께서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를 보시면서 아니 세상에 이런 분들 참 많으셨을 거예요. 예. 그리고 햇감놀?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사실 그 뭐 방탄보다는 빅뱅이나 뭐 그 엑소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네. 더 이제 귀에 익은 인기 분도 있네. 많으실 거고. 근데 이 방탄이 세계적인 이제 특히 미국에서 이렇게 엄청난 데뷔를 하는 이런 과정은 우리가 굉장히 그 경영학적으로도 또 정치학적으로도 그러니까 마케팅적으로도 예. 또 정치학적으로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엄청난 파워를 이미 갖고서 미국 본무대에 진출했는가 이런 거는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생각해 볼 만한 훌륭한 거리예요. 미국의 그 20대, 네. 30대도 보이는 남녀, 네. 화이트, 블랙 모든 사람들이 한국식으로 응원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7명 멤버의 이름을 처음에 BTS 그러다 7명 이름을 나와갖고 나오자마자 7명 이름을 한국말을 쫙 그러는데 그렇죠. 뭐 소름이 돋더라고요. 전국은 사실 발음도 안 되는데 막 전국 난리가 났고 그다음에 중국이라고 이제 안 그래서 천만 다행이네. 그리고 이제 그 수가라는 친구가 있어요. 네. SUGA. 네. 근데 이게 이제 슈가가 아니라 수가인 거예요. 수가. R이 없고. 그래서 이거를 또 미국 애들이 이제 유튜브에 보면은 어떤 애가 슈가라니까 노노노 수가 이렇게 이제 고쳐주는 얘기도 예. 있어요. 그만큼 이 방탄소년단이 갖고 있는 뮤직 파워 이거는 단순히 음악적인 상업적인 파워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파워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 어떻게 이렇게 터졌어요? 이 방탄이 터지는 그 과정은 굉장히 그 특이해요. 일단 소년단은 자기 자신들을 흑수저 아이돌, 자영업자 아이돌이라고 그래요. 또는 중소기업 아이돌이라고 그럽니다. 이 방시혁 씨가 하는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뭐 SM이라든가 뭐 이 양현석 씨의 뭐 이제 거대 자본이 됐죠, 거대 이제. 기업들 또는 거대한 그 재벌 그룹과 같은 빅 기획사가 아니라 매우 작은 1인 기획사나 마찬가지인 방시혁 씨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서 이제 쭉 성장을 한 거예요. 방시혁 씨. 네. 그 대표신가 보죠?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타큐민 씨하고도 친하다고 그러대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은 뭐 서름도 많이 당하고 이러면서 세계적인 그룹을 한번 내가 키워보겠다. 이래 가지고 방탄의 SNS를 통해 가지고 그 외국에다가 개인 SNS도 많이 활용을 하고 이래서 오히려 방탄의 국내 팬보다는 외국에 있는 친구들이 그걸 먼저 알고서 그 방탄 노래가 나오면 그걸 막 그 스페니쉬로 또는 포르투갈로 또는 뭐 영어로 뭐 일어로 뭐 중국어로 해가지고 이미 자막을 입혀가지고 다시 유튜브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한번 이들의 춤과 또 이들의 노래를 보면은 다들 이제 반하게 되니까 그게 그냥 순식간에 퍼지고 그래서 거의 7년 만에 성공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데뷔한 지 7년 됐어요? 그렇죠. 거의 7년이라고 그러니까 봐야죠. 우리 귀에 준비 기간부터. 익숙해진 지가 오래됐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방탄
방탄소년단이라는 이름을 제가 처음 들었을 때는 좀 약간 무슨 방탄 그래서 방시혁이 탄생시킨 아이돌 그룹 뭐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또 얼마 전에 이제 김은국 씨는 뭐라고 그랬냐면 방탄조끼를 입은 소년 아이돌이다 이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도 하기도 했는데 아마도 이거는 이제 이 방탄이라는 정말 어떤 역경과 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뚫고 나가는 뭐 소년단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고 이제는 BTS라는 이름으로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 라벨에 있어서 처음에는 그게 무슨 뜻이냐 하지만은 이것이 고유명사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방탄소년단의 BTS. 그렇죠. 예를 들면 버버리는 트렌치코트의 상표죠. 그렇지만 우리가 다 바바리 입는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고유명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방탄소년단과 BTS라는 이름은 앞으로 곧 고유명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K-팝 하면 BTS로 이해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요. K-팝의 이렇게 종류가 굉장히 제가 이렇게 아주 이제 방탄소년단에 엄청난 지금도 왜 방탄 팬이다 뭐 아미다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데 이 이제 다 팬클럽마다 지칭하는 이름들이 있는데 방탄은 아미예요. 네. 근데 이제 아미? 네. 이게 이제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친구라는 프랑스어에서 온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미라는 군대 용어처럼 정말 방탄 아미 막 이렇게 우리 군인이다 함께. 그렇죠. 동지. 그런 게 이제 올 수 있는 건데 이 방탄소년단의 이런 이 활동이나 이런 거는 아주 이 이유가 분명해요. 이들이 성공한 데는 실패한 데는 이유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성공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는 아이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샵 1035 전 작가의 시선과 함께 하는데요. 오늘 따끈따끈하고 트렌디한 아이템을 갖고 오셨어요. 김현정님 31살 방탄팬 아미입니다. 통해요. 우리 방탄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방탄 성공할 줄 알았어. 크크. 맞아요. 그러나 우리 방탄이란 말이 딱 꽂히네요. 네. 우리 BTS. 네. 세계의 BTS죠 이제. 음악이 좋은가요? 일단 노래를 잘하고 그다음에 이제 칼군무라고 해갖고 아니요 7명이 다 잘하진 않아요. 거기서 이제 뭐 랩 담당이 있고 네 그렇죠. 2명은 또 이제 자기는 이제 춤 너무 못 춘다 이래가지고 양날개라는 이제 애칭을 갖고 있는 두 친구도 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댄스와 이 음악 전달력 이 실력이 매우 뛰어나고 굳이 이제 말하자면은 마이크로 직접 노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다들 이제 립싱크하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아메리칸 어워드 거기서도 립싱크 안 했나요? 안 한 거예요. 와, 근데 립싱크한 것처럼 깔끔하게 나와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그리고 그 댄스를 하면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실력 있는 아이돌이다. 그러니까 피나는 이제 노력을 한 거죠. 댄스를 하는데 이 호흡 소리 하나도 안 들려요. 네. 그래서 저기 가서도 립싱크를 돌렸나? 네. 저는 조금 아쉬운 게 그 DNA가 물론 이제 그 AMA의 수상곡이긴 했지만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을 했으면 더 방탄스러움이 살았을 거다 이런 아쉬움은 있지만은 방탄의 다른 노래. 네, 굉장히 좋은 노래들이 많아요. 또 이제 거기서도 호응이 있지만 완전히 그 AMA를 그냥 뒤집어 놓을 수도 있는 뭐 반쯤은 뒤집어 놓았지만은 확실하게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모르는 사람조차도 그런 노래가 있는데 일단은 노래와 춤에 매우 출중함이 있고 두 번째는 이들이 쓴 그 가사가 10대의 정서와 20대는 물론이고 우리 같은 이제 중년 세대까지도 관통할 수 있는 간절함, 절실함 그리고 진중함이 있어요. 가사를 직접 썼나요? 거의 직접 썼어요. 오호.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아주 거의 팔도에서 다 모였어요. 전라도도 있고 전학가, 뭐 흑수저 아이돌, 자영업 아이돌. 이게 가슴에 딱 와요. 그래요? 예. 근데 전국에서 모였는데 이 친구들한테 제가 감동한 거는 꼬인 게 없어요. 그리고 지역 감정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들어서는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스러웠고 우려가 돼요. 여러 가지로 인구도 그렇고 북핵 문제도 그렇고. 근데 이 친구들을 보면 잘할 수 있지 않아? 우리나라 굉장히 잘 될 수도 있어 하는 워낙 뛰어난 민족성이 있으니까. 뭐 그렇다기보다는 이들과 젊은 친구들이 우리 생각보다는 괜찮게 자랐고 미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뭐냐면 멤버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그 소탈한 인성과 그다음에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능력이 있어요. 인성과 능력을 네. 갖고 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SNS 마케팅을 아주 100% 200% 정도 활용해가지고 오늘에 이르렀다. 이거는 많은 우리 기업들도 한번 눈여겨볼 만한 거예요. 앞으로 이제 물건을 팔려면 어떻게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할 필요가 있죠. 예. 네. 정경숙님 40대 아줌마 아미입니다. 자식이 매달 딴 것 같은 자랑스러움을 느낍니다. 맞아요. 사랑하는 방탄. 이희경님 중딩 울딸이 죽고 못 사는 방탄. 이해 못했었는데 이젠 제가 더 찾아보네요. 역시 실력이 성공한다는 기쁜 사례입니다. 맞아요. 야, 진짜. 실력. 그러니까 네, 네. 노래, 춤. 네. 그리고 실력이에요. 인성. 네. 그리고 인성이 더 덧붙여 있다 그러니까 너무 좋네요. 그렇죠. 봉도사가 뭐 다른 거 몰라도 인성은 좋잖아요. 갖고 있는 게 인성밖에 없습니다. 아니요, 실력도 잘 방송 잘하세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예. SNS를 참 활용을 잘해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로 그때 따라서 그냥 이 1인 카메라 핸드폰으로 이제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갖고 그냥 올리고 뭐 우리 같이 놀고 있어요. 이래서 나 지금 뭐 예를 들면 짜장면 먹어요. 그거 올리고 그러면 그거 보고 또 막 그냥 열광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너무 소탈한 모습에 그렇죠. 있는 그대로. 그렇죠. 리얼 네. 다큐를 날마다 찍네 자기들이. 아니 날마다가 아니라 거의 뭐 어떤 때 30분마다 찍어요. 오호. 근데 정치인들 중에 SNS 네.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트윗. 트럼프. 트럼프. 네. 싫어요. 나는 저도, 트럼프가 싫어요. 그러고 선언했어요. 뭐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길 할 텐데 저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줄 몰랐어요. 전 사실 그런 거 굉장히 잘 맞추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정 작가님도 블로그 열심히 네. 하시잖아요. 그것도 SNS인데. 그렇죠. 뭐 페북하고 근데 트위터는 안 해요.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가 왜 미국 대통령이 됐는가? 마크롱이 어떻게 프랑스에서 이렇게 대통령이 됐는가? 아까 이 권력을 잡았는가? 또 방탄이 어떻게 세계의 BTS가 됐는가? 이 모든 것을 엮어주는 하나의 이 원인 분석 아주 정확한 이유를 우리가 또 될 수가 있어요. 아, 그 연결되는 키워드가 있다. 그렇죠. 전에 같으면 될 수 있겠어요? 못 되죠. 트럼프가 대통령 된 것도 사실 기적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방탄도 마찬가지고. 방탄은 세계적으로 이렇게 알리려면 어마어마한 광고비를 쏟아붓고도 물론이죠. 안 됐겠죠. 그렇죠. 옛날 같으면. 근데 지금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 한 미국의 이제 심리학 제가 그 이름을 지금 까먹었는데 예. 그냥 그래도 내용은 안 까먹었으니까 그러면, 확실히 예.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뭐냐면은 인터미디어트의 시대다. 그러니까 중간 과정이 없어진 시대다 이거예요. 옛날 같으면 방탄이 뜨거나 이러려면은 중간에 뭐 엔터테인먼트 대형 엔터테인먼트라든가 맞아요. 그 브로커라든 내지는 언론이 소개를 해줘야 돼. 트럼프가 그렇게 부자인데 TV 광고 거의 안 했잖아요. 자기가 하도 화제를 생성해갖고 그걸로 사람들의 주목을 끈 거예요. 실제로 선거에서 광고비가 힐러리의 8분의 1인가밖에 안 썼어요. 홍보 비용을. 바로 그러니까 트럼프가 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싫든 좋든 간에. 이건 뭐냐면 이 시대의 성향을 관통한 거예요. 즉 중간 과정이 생략된 시대다. 중간에 이어지는 중메인이 예. 없어진 시대다 이거예요. 그거를 방탄도 이용을 한 거죠. 유튜브를 통해서. 직접 직거래를 한 거예요. 세계의 유저들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분이 이제 와이 트럼프, 와이 마크롱 이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매우 사적인 교감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또 미국의 유권자들도 그동안은 대중 속의 한 사람으로서 트럼프를 봤는데 트윗을 하고 1대1로 그러니까 하는 것 같다. 1대1로 되고 그동안 미웠던 것도 트럼프가 트윗하면서 나하고 1대1로 뭐 가끔 가다가 좋아요도 눌러주고 막 이런 이해관도 철저하게 있고 교감 거죠. 6122님 봉도사님 작년에 중학생 우리 딸에게 생일 선물로 방탄 공연 거금을 들여서 제일 앞자리 A석 사줬나 보네요. 거금을 들여서 제일 앞자리 잡아줬는데 방탄하고 악수하고 왔다고 한 달 동안 저랑 손도 안 잡았어요. 이게 현상이에요. 야 놀라운데요. 네, 놀랍죠. 저도 전 작가님 말씀 들으면서 보내준 동영상을 이제 몇 번 보고 네. 유튜브에서 좀 찾아보고 네. 그런데 대단한 신드롬이더라고요. 저는 이게 신드롬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쌓이는 신드롬이었어요. 굉장히 그 독특하고 아주 그 익조틱하고 네. 그다음에
이러면서 우리가 눈을 둥그렇게 뜨고 싸이의 이제 강남 스타일을 막 따라도 하고 재밌었죠. 예. 재밌는 거예요. 근데 싸이한테는 어떤 특정한 한국적인 정서, 뭐 B급 정서 이런 게 있어서 그것이 관통된 거 예.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방탄의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어떤 음악이라는 또 소통이라는 보편성을 방탄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방탄은 단발성이 아니라 매우 꾸준히 한다. 오랫동안 장기적인 팬덤을 갖고 더욱더 확장할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방탄 포에버인데 근데 네. 저 이제 오늘 말씀 듣는 중에 다른 가수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네. 제가 또 가까이서 본 가수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그분들이 간혹 결여되는 게 뭐냐면 야 능력으로 네. 승부한다라고 하는 것에 꽂혀 있는 나머지 인성 부분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이게 인성이라고 하는 것도 타고난 인성도 있지만 본인이 끊임없이 그것을 개발하고 지키려고 노력할 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럼요. 네. 아니 선천적 인성이 좋은데 그걸 후천적으로 망가뜨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있어요. 선천적으로 안 네. 좋은데 끊임없이 갈고 닦으면서 네. 그래서 방탄소년단의 인성이라고 얘기하는데 탁 이게 느낌이 오네요. 이 친구들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구김살이 없고 그다음에 열등감도 없어요. 이 친구들 중에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그 랩 몬스터 요즘 RM으로 이름으로 바꿨는데 그러니까 이니셜로 바꿨는데 이 친구가 영어를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또 노력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끝난 뒤에 막 인터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통역도 해주고 그래요. 하지만 통역을 하는 이 친구가 절대로 자기가 영어 잘한다고 내가 앞장서야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 나머지 방탄 멤버도 그냥 자기들이 아는 영어 단어 꿰가지고 알아들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연스러움 어떻게 보면 거기서 우리가 모르게 미묘한 영어라는 권력을 가지고도 또 어른들은 쪼잔하게 또 막 그러잖아요. 맞아요. 얘네들은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저는 그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정말 제 후배가 그랬어요. 변방의 언어로 미국을 이렇게 사로잡았다 이러는데 한국어로 막 얘기를 하잖아요. 노래하잖아요. 저는 그것도 참 감동적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저도 방탄 아미가 될 것 같아요. 자, 전 작가님. 네. 너무 빨리 끝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게 우리 사회에 어마어마한 지금 그 충격을 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미래 희망을 오고 있다. 드디어 이제 한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즉 우리나라의 경제력, 하드 파워와 방탄의 문화 파워. 소프트 파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스마트 파워로만 가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전 작가님 인사하시고요. 네, 오늘 방탄소년단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저희 아들을 떠올렸어요. 우리 아들도 이제 미래가 있고 그다음에 수능도 이제 수많은 선택 중에 하나가 되는 알겠습니다. 그런 다양화의 사회로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전 작가님이 추천한 방탄소년단 노래 피땀 눈물 들으면서 물러가겠습니다. 내일은 토요일 내일 금요일이죠. 내일 10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땡큐 피스 코리아 피땀 눈물